2016년 어느 학술 행사의 일정표에 인공지능 세션이 배정되어 있었다. 우리 중에는 기수인자는 그 세션이 평소 관심사와 동떨어진 기술을 논의하는 장이들이라는 생각에 불참하려 했다. 하지만 슈밋이 머지않아서 AI가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참석을 종용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두 사람은 AI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이렇게 합류해서 AI 시대를 날마다 도처에서 AI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미국의 AI 스타트업들은 투자금 약 380억 달러를 유치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AI 스타트업에 몰린 투자 각각 250달러와 8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모두 큰 그림 속 한 조각이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서로 떼어놓고서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AI는 단일한 산업이 아니고 단일한 제품은 더더욱 아니다. 전략가들의 용어를 쓰자면 AI는 단일한 영역이 아니다. 과학, 교육, 제조, 물류, 교통, 국방, 치안, 정치, 광고,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산업과 삶의 방면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학습 능력, 진화 능력, 예측 불가성 등을 갖춘 AI는 모든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 결과로 인간의 정체성이 변하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에게 AI를 설명하며 조만간 우리가 직면할 직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질문이란 다음과 같다. AI의 등장으로 의료, 공간, 생물학, 양자 물리학에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가? AI가 만드는 친구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전쟁은 어떤 형태인가? AI가 인간은 인식할 수 없는 현실의 측면을 인식하는가? 지난 4년간 우리는 메르디스 포터까지 4명이 수시로 만나서 위와 같은 질문을 통과하며 AI가 만드는 기회와 문제를 탐색했다. 2018년과 2019년에 메르디스의 지원으로 우리의 생각을 한 편씩 글로 옮겼다. 그러자 단편적인 기록을 넘어서 책을 써야겠다는 확신이 섰다. 그 4년 중에서 마지막 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하게 화성회의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화성회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이로운 기술이었으나 지금은 당연시된다. 전 세계가 봉쇄되고 지금 세계에는 전시에만 볼 수 있었던 규모로 사상자와 실직자가 발생하는 시국에 우리의 모임은 AI에 없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 이를테면 우정, 공감, 호기심, 의심, 불안을 논하는 장이 되었다. 우리 세 사람의 AI를 낙관적으로 보는 정도는 서로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사고, 지식, 지각, 현실을 바꾸며 그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진로가 바뀌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 책에서 우리는 AI를 찬양하지도 규탄하지도 않는다. AI를 향한 감정이 어떻든 간에 AI는 점점 더 당연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AI의 파급 효과가 아직 인간의 이해 범위 내에 있을 때 그 파급 효과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 책을 기점으로 AI 시대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책 한 권으로 새로운 시대를 규정하려 한다면 오만한 시도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질문을 제기하지만 우리라고 그 모든 것의 답을 알지는 않는다. 어느 분야의 어떤 전문가도 기계가 현재 인간의 이생을 초월하는 논리를 학습하고 이용하는 미래를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그런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더 나아가 그런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책은 독자가 스스로 그 미래의 바람직한 형태를 모색할 기틀을 제공한다. 아직은 인간이 미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미래를 조성해야 한다. 자, 이제 1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 조선은 명심하라. 지금 일어나는 혁신은 인공지능이 이룰 성취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AI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기도 전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모든 한계를 돌파해 버릴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가 말했네요. 2017년 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 구글 딥마인드의 이름의
체스 프로그램의 성분은 보통 소수의 마니아 사이에서 화제가 될 뿐이다. 하지만 알파 제로는 달랐다. 이전의 프로그램들은 인간이 생각하고 실행하고 입력한 수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경험, 지식, 전략에 의존했다. 독창적인 수를 구성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인간보다 우월한 연산 능력으로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수를 검토해 내었다. 반면에 알파 제로는 인간의 플레이에서 나온 수나 전략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알파 제로의 플레이 스타일은 순전히 AI 훈련의 산물이다. 개발자들은 알파 제로에서 그저 체스 규칙을 알려준 후에 승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찾으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알파 제로는 단 4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대국하는 방식으로 훈련한 후에 세계 최강의 체스 프로그램 자리에 등극했다. 이 글을 쓰는 현재를 기준으로 알파 제로를 이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파 제로의 전술은 실로 이례적이고 독창적이었다. 인간 플레이어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말과 과감히 희생시켰다. 인간이 알려주지 않는 수를 덮고 그 중에는 인간이 아예 생각지도 하지 못한 수도 많았다. 알파 제로가 놀라운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과 벌인 수차례의 대국을 복귀하며 그런 전술이 승산을 극대화하리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대신 알파 제로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그 논리는 인간의 정신으로 전부 소화하거나 구사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며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알파 제로는 그렇게 학습한 패턴에 의거해 매 순간 현재 판세에서 승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수를 선택했다. 체스 세계 챔피언 지낸 그랜드마스터 가리 카스파로프는 알파 제로의 대국을 관전 분석한 후에 알파 제로가 체스라는 종목을 뿌리째 뒤흔들었다고 평가를 했다. 2020년 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진은 기존의 항생제가 통하지 않았던 내성견들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항생제를 발견했다. 미트의 방식이 나왔던 미트는 AI를 동원했다. AI를 동원해서 연구전 훈련을 마친 AI에 지시했다. 총 6,000개에 달하는 분자, FDA 승인 약품, 천여물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항생 효과가 있는 것을 기존의 항생제와 같지 않으며 무독성으로 예측되는 분자를 찾으라고 말이다.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은 총리의 연구 개발법으로 할리신을 찾으려고 했다면 비용 때문에서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즉 실현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항균 능력이 입증된 분자들의 구조적인 패턴을 인식하도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훈련하자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새로운 분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할리신의 발견은 쾌거였다. 제약은 체스와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한 분야다. 이렇게 제약에서 몇 달 후에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에서 글감을 제시하면 인간의 생각 같은 문장을 생성하는 GPT-3라는 또 AI를 공개를 했다. 체스를 두거나 항생제를 찾는 것처럼 한정된 작업용으로 개발한 AI와 달리 챗3 같은 모델은 다양한 입력에 대한 반응을 생성한다. 그래서 생성형 모델이라고 그런다. 그만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런 질문이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저를 진작에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떤 결과를 해보니까 각설하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GPT-3 같은 시스템이 실제로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가?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 혹은 어떤 것도 존재하는가?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3가 독립적인 사고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모순된 답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가 그런 능력 기르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처럼 사고하는 기계가 아니라 언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GPT-3에서 제공된 논평들과 대조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독창적인지 평가할 수 없지만 확실히 잘 쓴 것처럼 보인다. 알파제로 승리, 할리신의 발견, GPT-3를 만드는 인간적인 문장은 모두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 걸음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약을 발견하고 새로운 글을 쓰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은 알지 못했던 현실을 밝히는 걸음으로 이어진다. 있네요. 이 책은 앞으로 이날 혁명의 전조가 되는 기술을 이야기한다. 인간 수준의 지능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AI가 급속도로 현실의 편입 중이다. AI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하는 가운데 컴퓨터 장치의 성능은 향상되고 가격은 저렴해진 덕분에 AI가 우리 삶을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앞으로 AI의 발전이 당연하다고 해도 그 종착지가 어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류는 지금껏 수천 년간 현실을 통과하고 지식을 추구했다. 그 기저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성실히 문제를 공부하면 무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했다. 계절의 변화, 행성의 이동, 질병의 확산 같은 미스터리에 부닥칠 때마다 인류는 올바른 질문을 찾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성적으로 사유로 미스터리를 설명했다. 그러기에 축적된 지식에서 다시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 질문이 생겼다. AI가 등장하니 우리는 지금껏 몰랐고 어쩌면 영영 알 수 없을 현실의 측면을 탐색하며 아직 확인되지 못했고 어쩌면 영영 확인할 수 없는 논리를 찾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는 기술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술로 인해서 사회의 정치적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보다는 기존의 체제에 신기술이 흡수되어 우리가 익히 아는 범주 안에서 발전과 혁신을 이루었다. 이처럼 유례없고 심오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당혹함을 느낀다. 좀처럼 의식하지 못하지만 서로 얽히고 설킨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이 집안일, 교통, 뉴스 배포, 금융시장, 군사작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일일이 처리했던 사건들을 다루고 그 속도와 범위를 인식하며 늘린다. 인간의 정신이 역사의 중심에 서기까지 수세기에 걸렸다. 서양에서는 인쇄기가 등장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공식적인 지배구조의 균열이 가고 사회의 증거들이 바뀌었다. 경전에 대한 공인된 해석으로 신을 찾는 것이 중시되던 사회적 분위기가 개개인이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복원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과 탐구 정신은 마침 이루어진 전 지구적인 탐험으로 확장되던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었다. 곱깃도 에르바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명제에 의거해 사유하는 정신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그렇기에 인간이 역사의 중심에서 자기있다는 인식이 싹 텄다. 이로써 교회가 쥐고 있던 정보의 독점권이 깨어지며 세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실감했다. 범용 인공지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AI가 불려올 세상에서는 의사결정 방식이 세 갈래로 나뉠 것이다. 하나는 인간에 의한 결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계에 의한 결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인간과 기계의 협력에 의한 결정이다. 이런 변화가 무조건 우리를 위협하거나 해방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10중 8구 사회의 궤도와 역사의 진로가 바뀔 것이다. AI가 우리 삶에 계속 편입되면서 인간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목표를 달성하고 노래를 만들거나 제법을 찾는 것처럼 한때는 인간의 전유물로 여겼던 활동을 기계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간과 함께 수행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AI 시스템을 토대로 메시지가 설계되고 각 집단에 맞게 수정 배포된다. 또 한편으로 사회 분열을 초래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설득할 때나 그런 허위 정보를 탐지해야 하고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도 역시 AI 시스템이 동원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군과 그 수뇌부 역시 크나큰 변화에 직면했다. 다수의 군대가 인간 군인과 전략가는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기계를 이용해 전략가와 전술을 수립한다는 세력 균형의 변화가 생기고 아마도 그 균형을 개선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만일 그런 기계에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지정할 권한이 부여되면
방위와 억제에 대한 더 나아가서 전쟁법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설령 해체되진 않더라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열거한 변화는 사회 내부의 그리고 사회와 사회 간의 새로운 분열을 이야기한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쪽과 신기술을 거부하는 쪽 내지는 그것을 활용할 수단이 부족한 쪽이 서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AI를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집단 또는 국가 간에는 저마다 경험하는 현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분열되어 봉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각 사회가 다르게 구축한다면 그 시스템의 목표와 훈련 모델이 저마다 달라지며 어쩌면 AI와 관련된 운영 규정과 윤리 규범 또한 달라져서 서로 라이벌 의식이 강해지고 기술이 호환되지 않고 몰이해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국가 간의 차이를 초월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확산할 수단으로 여겨졌던 기술이 결국에는 이 문명과 저 문명을 나누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눠서 각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알파 제로를 생각해보자. 알파 제로의 승리로 적어도 게임에서는 AI가 기존에 확립된 인간의 지식에 거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파 제로는 심층 신경망으로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머신 기반하는데 머신러닝에도 한계는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기계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10년 딥마인드의 어플라이드 vs 구글 데이터 냉각 장치를 조절해서 온도를 최적으로 맞추는 AI를 개발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같은 문제에 도전했지만 딥마인드의 AI 프로그램이 냉각 장치를 더 잘 운용해서 전기료가 40% 절감되었으니 인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성과였다. 어떤 작업에서 AI의 기량이 인간의 기능을 능가했을 때 AI를 최소한 인간의 보조로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괜히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심지어는 테마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알파제로와 할리신의 사례에서는 인간이 AI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해줬다. 알파제로의 목표는 최소 규칙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할리신을 발견한 AI의 목표는 병균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물질을 찾는 것이었다.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고 병균을 많이 죽이는 물질을 찾을수록 성공에 가까웠다. 그리고 AI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AI가 성공한 이유는 발견된 항생제가 병균들을 사멸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발견의 획기적인 이유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작용 원리로 전달되는 새로운 항생제를 확보함으로써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최근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먼저 인간이 기계에서 문제나 목표를 정의해준다. 그러면 기계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에서 최적의 프로세스를 찾는다. 기계가 이 프로세스를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인간이 그것을 연구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좋고 기계의 방식에 접목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 알파제로가 승리를 거둔 후에 인간이 그 전략과 전술을 받아들이면서 체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다. 미 공군에서 알파제로의 기재에 있는 원리들을 차용하여 개발한 신종 AI 정찰기 조정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며 인간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군용기를 조정하고 레이더 시스템을 운영한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었다. 현재 인간의 기계 협력 시스템에는 정의 가능한 문제와 측정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기계의 등장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일은 여전히 SF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에서 오는 경험이 이전의 경험과 크게 다른 것은 사실이다. 또 다른 난제는 검색 엔진에서 제기되었다. 10년 전에 검색 엔진이 머니러시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을 기반으로 작동할 때는 이용자가 고급 레스토랑을 검색한 후에 옷을 검색하면서 전자와 후자가 별개로 취급되었다. 당시 검색 엔진은 단순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디지털 버전 전화번호부나 카탈로그에 가까웠다. 하지만 요즘 검색 엔진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누가 거울 레스토랑을 검색한 후에 옷을 검색하면 그냥 적당한 가격대의 옷을 보여주지 않고 고가 브랜드 의류를 보여준다. 고급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찾는 옷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전처럼 단순히 기계가 나열하는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다. 기계가 애초에 어떤 항목을 고려했는지 모른 채 인간이 기계의 선택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치적인 철학적인 견해를 채택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성에 근거한 선택이 인간의 전유물이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였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흉내내는 기계가 등장함에 따라 이제는 인간도 기계도 변할 수밖에 없다. 기계는 인간을 계몽하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 혹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현실을 확장할 것이다. 인간은 지난 수세기 동안의 기계를 이용해서 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동화하며 많은 수작업을 대처했다.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여전히 경제, 정치, 외교, 지적 활동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AI가 불러오는 각종 편익을 의식하지 못한 채 신압으로 AI에 의존하게 되었으나 그런 의존성과 거기서 파생될 결과를 자각하지는 못한다. 이제 AI는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되어졌다. AI가 예측, 결정,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자의식은 없다. 즉 세상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을 사유하는 능력은 없다. AI는 의도도 동기도 양심도 감정도 없다. 그런 것이 없어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의외의 방법을 제법 잘 찾아낸다. 하지만 이런 AI로 인해서 인간은 그리고 인간이 사는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AI를 경험하거나 AI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무의식 중이라도 AI를 의인화하며 자신과 같은 존재로 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AI가 이해할 수 없고 신기한 기술로 느껴지겠지만은 대학, 기업, 정부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법을 연구해서 일반 소비자용 제품에 점점더 많이 도입하는 만큼 이미 많은 사람이 부직불 시간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AI가 발전하고 그 활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서 이전까지는 까마득해 보였던 목표가 시야에 들어오는 새로운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인간과 현실의 관계가 변하는 중이고 이 혁명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철학 사상과 사회 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다.